우상을 결정하자. 뭘 경선까지 해야 돼.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6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60회 특집. 1회 때 생방하고 계속 이제 녹방을 해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60회 특별한 분과 생방송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막 뭔가 벅차오르지 않나요? 어떠세요? 진짜 네, 너무 벅차올라요. 그리고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새날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좀 안타까웠던 게 그날이 하필이면 정경심 교수님 법정 구속이 확정되는 날이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유도 없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원래 제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좋은 얘기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다른 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뭐 편하게 그냥 좀뭐 오늘 뭐 하셨는지 그냥 간단히 얘기하다가 좀 주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다 오셨어요 혹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정책 발표하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 정책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용으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뭐 저 유튜브용 영상물 찍고 그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 뭐 이제 좀 우리 딸하고는 이제 아이돌 퀴즈. 우리 딸이 아이돌을 워낙 좋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꼰대냐 아니냐를 판정하는데 야 모르겠더라고. 먼저 자백을 하신 게 유튜브용이다 이건. 네, 그럼요. 요즘 완전히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서 직접 그 대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선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그래서 좀 저희가 화면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네. 조금 이따 다른 분들 더 들어오시면 그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확실히 그 우상호 의원님이 굉장히 그 전설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유튜브 몇 개 저도 막 보거든요. 보면 또 집에서는 그냥 또 한없이 그런 그냥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시죠. 아버지예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옆에 이제 상당수 많은 정치인들 뭐 선배 정치인도 있고 동료도 있고 이제 후배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매우 바쁘잖아요.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해도 막상 이렇게 해보면 내가 내 가정, 내 아이들하고 대화하거나 깊은 얘기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죠. 이제 우리도 같은 그런 이제 패턴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이런저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찍어보니까 네. 확실히 평범한 가정에 비해서는 내가 잘 모르더라고.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예전에 한창 전 소녀시대 원더걸스 얘기 나올 때 그 아이돌 이름 하나하나 다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는 게 너무 게으른 거다 얘기했었는데 요즘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저도 꼰대라는 얘기 많이 듣어요. 에이, 아직은 아니지. 아무튼 뭐 이렇게 다른 분들 들어오실 동안 좀 가벼운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어떠세요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따 자세히 여쭤보긴 하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혼자 싸우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가 작년 12월 13일 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한 달 됐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저쪽은 이제 후보 전체 합이 10명이에요. 물론 이번에 이름만 좀 올리려고 이렇게 딱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뭐 정식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혼자서 1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뭐 건건이 있으면. 네.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이 시원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상대방 후보들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느낀 건데, 준비들 참 안 하고들 등장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우리 여권을 대표해서 제가 혼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수진 의원님께서 원래 그 나경원 저격수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네. 원조가 약간 우나이퍼였어요. 뉴스공장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맞대결하면은 뻔뻔히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도 잘 알고 스타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계속 떠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게 돼. 그때 소리 지르면 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맞불을 놓으면서 네. 그분의 하이톤과 비교되는 저 나지막한 음성으로 네. 툭툭 맞아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 찌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그때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막 떠들다가 이게 좀 약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몸을 켜더라고요. 오케이 오늘은 KO승.
항상 그쪽이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있었네 이게. 맞아요. 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논리로만 승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냥 계속 감정을 긁으려는 사람들. 저쪽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거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10가지면 10가지 다 욕만 하려고 들다 보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토론의 기술도 네. 그 옛날에 잘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훅 들어와요. 아, 이런 건 사실 잘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지?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런데 하면서 툭 치는 거예요. 아, 그럼 아파요. 근데 뭐 100% 다 뭐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K방역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데 네. 물론 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비상을 걸었지만 그래도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데도 이게 뭐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불만이 있다가도 야 그래도 네가 말한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해도 상식적으로 비판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근데 저쪽은 무조건 세우는 그런 그 방법들 아직 바꾸질 않았죠.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 이제 몸풀기였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청국장 60회 지금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푸나님이 안 계셔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우나이퍼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지난번 방송에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많은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특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 정책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어떻게 또 이어가실지 저도 지금 몇 가지 공개하신 걸 봤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우리 새날에서 다루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 전 저보고 뭘 시키는 줄 알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일단 너무 좋고 근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나이퍼라는 그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 나경원 씨 출마한다고 하면서 독해지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나라 시끄러워진다 이런 뭔가 일침을 놓으시고 그럼요. 또 나경원이 나서면 나라 마비되고 시끄러진다. 이거 네. 공식 아닙니까 공식. 네. 근데 시작부터 독해지겠다 그러길래 네. 이거 당신 독해지면 서울시도 마비되고 대한민국도 혼란스럽고 나라 서울시장이 혼란스럽게 하려고 나오는 자리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볍게 한번 툭 쳐본 거죠. 최근에 안동설로도 툭 던지셨는데 꽤 아프게 다가가거든요. 이게 툭이라고 말을 쓰면 하시는데 정말 매운해강 스타일이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고 또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십니다. 아니 그 안 그래도 시작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네. TV조선 네. 그 예능을 안 나가신다고 네.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 이제 원래 대한민국의 방송에 출연하는 후보자들 선거를 앞두면 그 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이 특정 후보의 선거에 활용되면 안 된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90일, 60일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 유력한 여야 후보를 선정해서 이제 예능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예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나가면 선거에 쟁점이 될 만한 의혹들을 이미지로 덮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나경원 편을 딱 보면 이 사람에게 제기될 수 있는 게 자녀 문제, 또 네. 본인의 그 예를 들면 규적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공격 포인트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 되게 서민적으로 치장을 해주고 또 자녀 문제도 이제 그 장애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홍보용 영상을 찍길래 본인 유튜브에 그런 걸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법과 제도로 그런 제한 제도를 만든 그 이유가 무시돼 버렸다. 아니 그게 그분들이 여야의 유력한 후보가 아니면 네. TV조선이 미쳤다고 그분들을 섭외해서 예능물을 만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유명한 또 서로 격돌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을 예능이라는 이름을 올려놓으니 시청률이 오르잖아요. 예. 저런 걸 우리가 정치 상업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 방송이라고 하는 전파는 국가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의 시키려도 안 나간다 내가.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후회 안 합니다. 네, 그렇게 TV조선 안 나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맛이라서 안 나가신 줄 알았어요. 남편의 맛이 아니라. 제가 나가게 되면 남편의 쓴맛 정도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 이미지 정치가 현실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뭐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의 무혐의에 대해서 또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자유라니까요. 네. 방송이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런 프로그램 찍잖아요. 서민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편집을 통해서 이미지 탈출을 하는 걸 도와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저희 시민단체에서 몇 차례 같이 공동고발을 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하루아침에 그냥 그게 무혐의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얘기 딱 보면서 우리도 그런 얘기,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국은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을 세상에 수십 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당 부분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은 다 혐의가 있는 걸로 남아 있는데 이 영상이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다 무혐의야. 그래서 압수수색도 안 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니 당연히 무혐의죠.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형평성을 이룰 수 있나? 그러니까 뭐 물론 객관적으로 뒤졌는데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수사가 적어도 조국 장관을 턴 것 정도로 여기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하면 뭐 증거가 없었나 보네. 이럴 수 있지만 아니 이건 너무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끼리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여당 맞나?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특별히 잘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야 공정하게 해주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나? 난 참 속이 좀 터져요. 네. 그 속이 터지시는 심정으로 유튜브에 엄청 올리셨더라고요. 유튜브 상영 괜찮다니까 하면서 엄청 하시더라고요. 내 거 올리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 왜냐면 유튜브는 내 이야기를 하는 데니까. 그럼요. 가끔씩 와가지고 여기에 편파적이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그런 방송에서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색깔 있는 자기 색깔에 맞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은 국가의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를 맡을 때 거기에 그 조항이 있어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지킨다는 서약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권력이나 자본가의 편을 들지 않는다. 공정성은 양쪽이 있을 때 그 양쪽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 이거는 방송을 하는 방송 사업자의 예를 들면 의무예요, 의무.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뭐 TV조선 원래 그런 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안 다루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 몇 개 했거든요. 네. 혹시 그 화면에 그 유튜브 몇 가지 조금만 가져와 봤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것들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 축구 그 아드님하고 축구 같이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 방송은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그 프리미어 리그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축구를 보는 장면은 찍었지만 축구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네. 축구를 보는 우리 이제 그 아들과 전밖에 안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연출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손흥민 축구와 국가대표 A매치 경기는 우리 아들들하고 저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봅니다. 손흥민 거는 이제 새벽에 하는 거는 아들들만 보고 9시나 10시 타임에 할 때가 있어요. 11시 타임. 네. 그거는 같이 보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벌리하고 할 때 그 70m 달려가면서 그 아주 골든골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골 나왔잖아요. 그때 그걸 우리 아들이랑 보고 있었어요. 이야, 제가 태어나서 공중부양을 제일 높이 한 날입니다. 이야, 난 그게 골링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확 하늘로 날아올랐는 그러니까 그런 짜릿한 그래서 이게 아들들하고 축구 보는 게요. 야, 이렇게 짜릿하고. 근데 아드님은 짜릿하신데 아들들은 지루한 표정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건 이제 우리 핸드폰 설치해 놓고 이거 찍어서 한번 보여주자. 당연히 그게 약체 팀이어서 손흥민이 어마어마한 골을 넣을 줄 알고 봤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초반에는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했어요. 멋있게 어시스트 해서 케인이 집어넣는데 그다음부터는
토트넘 경기 질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그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도 또 지루해서 혼났다. 그래서 뒷부분 그냥 지루해로 끊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닌 게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처음으로 최초 공개로 가족들 하신 그 영상에서 보면 네. 뭔가 이 사진에서도 뭔가 의원님은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가족분들은 이 표정이 이게 맞는 건가? 출연료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안 줬죠. 그러면 표정이 안 나오죠. 아니 근데 저게 최근 한 3, 4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안 만들었는데 네. 그 이전에는 매년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우리 다 기독교 저희 부부는 다 둘 다 기독교. 한 분은 부인은 권사 저는 안수집사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평소에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방송용으로 카메라로 찍으니까 네. 어색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실은 과거에 보면 엄마가 다 하고 우리는 와 박수 치는 식으로 했었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시고. 그렇지.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근데 애들도 이제 카메라가 도니까 이게 의식을 해가지고 네. 예. 원래는 더 시끄럽게 떠듭니다. 우리 애들은 그 셋이 네. 워낙 화목해요. 이제 아빠는 조금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보면 이제 큰아들이 가끔 나를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예. 예. 걔 맨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구독자가 12만 명이시더라고요. 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네. 한번 이거 방송 끝나고 가서 보시면 되게 그러니까 묘하게 빠져드는 묘미가 있어요. 근데 약간 예능처럼 편집도 너무 좋고 재밌게 찍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그 후배들이시죠. 그 안내상 씨하고 우현님 예. 같이 방송에 나온 것도 편도 봤는데 되게 재밌게 하셨어요. 네. 그 두 명은 워낙 그냥 연예인이라기보단 제 친동생 같은 애들이라 워낙 87년 유월항쟁 때 같이 싸웠고 감옥들도 다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워낙 평소에도 만나면 저렇게 떠들어요. 더 재밌게 떠들어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이어서 재밌던 게 아니라 저 두 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특별해서 예. 특히 안내상 저 친구는 저를 너무 약오로 올리는 친구라 평소에도 보통 깐죽대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나 결혼식 할 때도 네. 우리 때는 필요연 해갖고서는 이렇게 북어로 네. 이렇게 발바닥 때리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원래 때리기로 되어 있는 두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끼어들어와서 북어로 때리는데 너무 아팠어요. 나 진짜 그때는 맞으면서 넌 죽었다. 넌 이러면서 막 했던데 저는 그렇게 재밌게 33년을 같이 이렇게 우정을 쌓아왔죠. 근데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대학로에 무명의 연극 배우로 있을 때 정말 그때 뭐 연극 출연하면 뭐 한 10만 원 받는다 이래가지고 잘 데도 없어서 우리 집에 자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저렇게 나이 먹어서 여러 배역을 맡고 지금도 계속 드라마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단역 나오고 조연급으로 나와도 막 축하 파티하고 그랬어요. 와. 네, 대학로 이 무명 시절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한 길을 꾸준히 열심히 가면 저 정도 성취할 수 있구나. 좀 대견하죠. 동생들이지만. 네. 네. 이런 훈훈한 가족적인 모습 잘 봤습니다. 되게 영혼 없이 말씀. 아니요. 되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많아서 네. 이런 훈훈한 모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상호 TV 가서 보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뭐 방송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지만 최근에 또 TBS 네. 뭐 뉴스공장을 아예 타겟을 해서 김어준 총수를까지도 퇴출시키겠다. 이걸 아예 그 공약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좀 그거 어떻게 그거 완전 보셨어요? 미친 짓인데요. 이 사람들이 공직에 나오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서울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나와야지.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어준을 퇴출시키겠다. 그게 어떻게 서울시장 공약입니까? 근데 그랬어요. 그래? 그게 니네 공약이야? 나는 서울시장 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키겠다. 아니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성향은 다 알아요. 네. 물론 보수 성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행한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를 노골적으로 비방을 했거나 그리고 출연진을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맨날 나경원 의원하고 나오든가 홍문표 의원하고 나오든가 네. 여야 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편파적입니까? 그럼 나와서 잘 하든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볼 때는요 뉴스공장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지레
김어준의 성향만 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행자의 성향만 놓고 무조건 방송 자체를 편파적으로 모냐? 이게 못난 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종편 방송의 편파적인 진행자와 편파적인 패널을 많이 하는데 그럼 거기도 그러면 다 퇴출시켜야 되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는. 그렇게 되면 권력자가 방송에 관여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법에 금지된 일을 하겠다. 법에 금지된 불법적인 일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들은요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태섭, 김근식 이런 사람들은 이 방송법 좀 보고 나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 살펴보면 실제로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의 시간과 그 횟수가 더 많았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거기 작가 PD가 그렇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섭외를 해놨대요.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을 초선 의원 재선을 섭외를 해놨으면 그 당에서 왜 나가냐 나가지 마라. 자기들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출연자 수가 편향되니까 편파 방송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나오겠다는 사람 못 나오게 해놓고 숫자가 줄었다고 그 지들이 못 나오게 해놓고 나서 숫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여권 야권으로 맞으면 국민의힘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못 나오게 하니까 숫자가 죽을 수 있지만 정의당도 나오고 뭐 전체적인 야당 인원수가 있죠. 옛날에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할 때 고정 출연자였잖아요. 장재원, 하태경, 그 고정 출연자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저기 그 소위 말하면 그 운하이퍼 황야의 운하이퍼 나갈 때 그때까지 우리 당 고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우리 당은 고정이 없냐? 다른 야당은 다 고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정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주한 좀 사실을 알고 얘기해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우상호 의원님이 그 김어준 총수님이 지켜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뭐하고 김어준 걱정 마. 내가 당선돼서 지켜줄게. 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최근에 또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실망한다는 분도 많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앞장서서 목소리 내주시는 게 굉장히 보시는 분들도 큰 힘이 되지 않나. 걱정 마세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같이 뭔가 지지자들은 같이 비를 맞아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을 너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의원님의 약간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이 보좌관님하고 같이 연락을 하는데 뭐 어떤 얘기하기 혹시 불편하신가요? 상관없어요. 다 이게 너무 쿨하신 거예요. 정치는 현안에 대해서 항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뭐 목소리 높이고 막 싸우는 게 다가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고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저는 뭐 그리고 항상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죠. 네. 근데 바로바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준비되십니다. 저도 현안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이제 좀 서울시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 하는데 그 오늘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뭐 또 슬슬 이제 사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사면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을 일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정도면 본인이 또 스스로 자기가 조금 반성도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쯤은 뭐 국민 화합을 해서 사면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동의해 줬을 때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창피했던 국정농단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이제서야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이야기 꺼내는 것은요.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도요.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꽤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것만 오케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보면 공약을 내걸어서 국민들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이 당선시켜 주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두 분이 합의하여 여야 지도자가 합의해서 그 절차를 보면요. 먼저 공약을 내걸어요. 그래서 국민 동의를 얻어.
그다음에 여야 지도자가 또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 그래서 발표한 겁니다. 그 나와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이란 말 하기 내가 제일 싫어하네. 전두환이라고. 나한테 왼수 같은 사람이니까 나 감옥 보내고. 네. 예, 그 학살자예요, 학살자. 근데 네. 그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의 지지자도 전두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그럼 김대중이 또 좋은 일 했네. 그런 게 말하자면 절차와 과정과 끝까지 네. 어떤 국민 화합이 필요한 절차 과정 마무리까지 됐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전직 대통령 사면의 절차인 것이지. 지금처럼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야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왜 잡혀간 사람이 반성하냐 이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조차도 부정하면서 왜 안 꺼내주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도 글 썼는데 최소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사면 얘기 꺼내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상 그쪽에서 철저한 사과를 할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없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는 중에 수연이란 님께서 참 잘한다 우상호라면서 또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한 표 획득. 아니 근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말씀이 네. 온통 공감 간다. 네. 뭐 역시 말하면은 우상호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사실 근데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을 해오신 그 삶을 보면 우상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좀 현안도 현안이지만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저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끊고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끊고 가는데 이 서울시 저도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2013년도부터 이게 생겨나고 저도 다양한 활동을 좀 해왔었어요. 특히 서울시에서 지금은 청년청까지 만들어져서 실제로 고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그 서울시 내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쳐 오셨는데 그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또 그 어떤 철학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많은 친구들이 좀 우상호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또 본다고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아니 이거는요 청년 정책을 넘어서서 박원순 시장님이 해왔던 좋은 정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정책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슨 바벨탑을 쌓고 큰 궁궐을 짓는 권력자의 권위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랜드마크 만들고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고요. 시민이 서울시정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자치와 참여의 정신이 그간 시정을 펼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걸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자치의 핵심은 민주주의인데 이분은 시민운동가답게 철저히 그래서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자신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자신이 결정하게 해주고 청년들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뭡니까를 듣고 그분들이 낸 좋은 정책을 예산을 배정해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이 참여형 소통형 시정 운영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정책을 펼치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따라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시장님이 펼쳤던 그 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다 간담회를 했어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 분야별로 싹 만나서 똑같아 이분들이 불안하다. 시장이 바뀌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상호가 당선되면 이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 중에 혹시 비효율적인 게 있거나 성과가 없던 사업이 있으면 좀 정리합시다. 그러나 그 정신 가치는 이어가면서 더 발전 전략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아마 역대 서울시장님 중에 뭐 우리 좋은 분도 많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 청년 정책을 시장의 테이블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네. 제가 보면서 야 시장님 잘하신다. 되게 청년들이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도 우리 시장님이 되게 그 보람 있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첫 선거 때 대변인도 하고 두 번째 전략홍보본부 책임자가 됐고 세 번째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드렸는데 저는 참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너무 그립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했던 시정에 있어서 청년 정책은 그 정신과 좋은 정책은 그대로 계승한다. 그리고 오히려 또 발전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1, 2주 안에 또 종합해서 청년 정책도 한번 발표를 할 텐데 지금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막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자기의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듣는 공약 준비 작업이 유용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그 곳곳에 보면 시장님의 흔적? 그러니까 이게 막 말씀 주셨듯이 뭐가 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곳곳에 마치 공기처럼 이게 안 계시니까 서서히 그 부재를 느끼게 되고 진짜 혹여라도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제가 볼 거예요. 때는 거의 95% 없어집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우사인 볼트처럼 이렇게 지금 최전선에 또 이렇게 달려오셔가지고 홀로 이렇게 맞서고 계신 거 보면 저도 참 뭔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제 능력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같이 주위에 활동하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방송도 더 많은 친구들한테 전할 예정이에요. 근데 특히 지금 뭐 최근에 123 서울 하우징 네. 그거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혹시 뭐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 2, 3. 네.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한 3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하면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될까. 여론조사 좀 해보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첫 번째가 주거. 네. 두 번째가 일자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면 서울시에서 살아가는 환경이죠. 그거는 공통의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의료 혜택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거와 일자리 문제인데 특히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 저도 청년 시절에 뭐 원래 어릴 때부터 전 단칸방을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달동네 단칸방 살면서 생활을 해봤고 청년 시절에도 그 뭐 누나 집에 가서 얹혀 살거나 또 아니면 자취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삶이요 너무 고단해. 아르바이트 쭉 하면 월세 내면 없어. 네. 그게 참 그럴 때 되게 이제 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약은 뭐냐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서 1인 가구 청년들 그다음에 당장 그 전세 이 급상승 때문에 갈 데가 없는 예.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싼 값에 내 집 갖고 싶은 분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약 16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2, 3이라는 정책을 폈는데요. 공공임대는 가령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고 주로 청년들이 주 우선 대상이에요. 예. 1인 가구. 그다음에 공공전세는 20년간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 가족들이 이제 애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여력을 쌓을 때까지 20년까지 최장 살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방도 몇 개 되고요. 공공자가는 소위 말하면 흔히 말하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살 수 있게. 근데 이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살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고 30년 전에 나가고 싶다. 딴 집을 사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공공기관이 다시 매입을 해서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이게 지금 한 자가주택은 한 7만 호, 공공전세, 임대 월세를 사는 거는 한 9만 호 이렇게 정도 공급을 하면 상당 부분 고시촌, 반지하 막 이런 열악한 데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죠. 위치도 외곽에 뭐 어디 그 도로 서울의 가장 외곽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철길 위. 그럼 철길은 도심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역부터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위에 여기다 지면요. 서민들이 강변에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강변은 수십억 부자들만의 것이냐. 왜 저 아름다운 한강의 조망권은 왜 그들만의 것이냐. 우리 서민들도 한강에 살면서 즐겁게 아침을 맞이하고 산책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이제 저의 공약이에요.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저 안 그래도 이 공약을 저도 대략적으로 보고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전북민 사건도 있었지만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망이 좋은 곳에는 진짜 그 공기조차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소유해 볼 수 없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조차 자연은 누구에게나 평등한데 이게 너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폐해가 아닌가 하면서 생각도 하고 또 이거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이고 정치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델을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 그게 가능해요?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어진 사례를 외국에서 수없이 발견을 했어요. 외국도 오래된 도시는 도심지 안에 택지가 없잖아요. 심지어 파리 같은 경우는요. 그게 다 100년, 200년 된 건물이라 못 져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는 철길 위에. 철길은 유로스타 아시잖아요. 유럽은 철로 중심의 국가들 아닙니까? 철길 위에다가 너비가 한 80에서 90m 되고요. 길이가 한 2km 되는데 위를 인공 대지를 씌웠어요. 이렇게. 높이 7m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25,000에서 3만 정도의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철길 위에. 우리가 알지만 철길 주변은 다 설렁갑니다. 개발할 수 없고 소음, 먼지.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씌우니까 소음 분진이 없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도시가 되니까 이게 걸어서 지금 철길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굴다리 같은데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위를 씌워서 거기를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도시의 단절을 막고 소음과 분진을 없애면서 멋진 신도시를 만들어주니까 슬럼가가 새로운 도시의 명소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게 파리 사례고요. 철길이를 씌운 건.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 고속도로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달리는 시속 170km 막 그 위를 또 씌워가지고 7m 위를 씌워서 120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 이 외국은 다 지금의 기술 뭡니까 건설 기술로는 다 돼요. 그래서 내가 박 시장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하세요. 그랬더니 박 시장님도 추진을 하셔가지고 북부간선도로 네.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있잖아요. 그 신내 IC에서 중랑 IC까지 위를 씌워서 1200가구 정도를 이거는 실제 허가가 다 났어요. 이제 공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도 이제 공사를 곧 들어가는데 이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왜 못합니까? 건설로는 다 돼요. 기포. 아니, 북부간선도로가 쌩쌩 다니는 도로 위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데 지려고 다 끝났어요. 허가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이미 시도한 건데 왜 이걸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봐라.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임대주택 그러면 공공주택 그러면 되게 허름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피하잖아요. 외국의 선진 도시에 보면 이걸 디자인을 명품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그 앞에 사진 찍어요. 관광객들이. 와 이게 공공주택이래. 그리고 앞에 사진 찍어. 전면 유리를 해가지고 약간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철길 위에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 철길 위에 씌워갖고 말이죠.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 건물은 뭐예요? 딱 할 때 저거는 노동자들과 청년들과 서민들이 사는 공공주택입니다. 와 대한민국 서울엔 말이야. 공공주택이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쓰는구나. 강변에 그런 주택을 세워놓으면 서로 들어가고 살고 싶죠. 예? 예를 들어 가령 자가주택 얘기하면요. 가령 내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되게 5억 미만 될 것 같은데 반값 아파트라고. 지금 강변의 주택들은 보통 20, 30억 해요. 근데 아파트를 이거 한 7, 8층으로 지을 건데 그거 한 5억에 사봐. 예? 5억에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강변에. 예? 연예인들 질벽에 사는 그 강변에. 네. 예? 항이도 차. 예? 이게요. 실현됩니다. 네.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이 꿈꾸고 제가 그 알잖아요. 서름을. 내 친구들 다 서울에서 살 수 없어서 경기도로 이주하고 사는 애들도 출퇴근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자, 서울역 옆에다가 만약에 20, 30층짜리 공공주택을 졌다고 칩시다. 출퇴근을요. 걸어서 그냥 서울역으로 들어가서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네. 궤도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상호 서울시장 되면 새로운 신종 궤도족이 탄생합니다. 역 주변에 공공주택에 살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지하철역으로 바로 내려가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궤도만 사용하는 궤도족. 근데 이거 정말 그 박 시장님이 하셨던 거랑 연관성이 쭉 보이는 게 지금 서울시에 계속 자동차 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말씀이 연결이 되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서울에 택지가 없으니까 계속 신도시라고 그래서 시 외곽에다 짓잖아요. 그럼 서민들이 이제 거기 살잖아요. 서민들이 갈수록 도심지에서 멀어지고요. 두 번째는 출퇴근하면서
출퇴근 시간 너무 많이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직주형이라고 그래갖고 제일 좋은 건 직장과 주거가 가장 가깝게 해주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는 사람들, 공공주택을 도심지에 지어서 도심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고요. 지금 솔직히 일산에서 어디 서울까지 강남까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출퇴근 시간 거리를 줄여줘야 되고. 그럼 입주 자격도 가능한 한 직장이 가까운 순으로 먼저 배치해주면 청년들을 훨씬 더 가능하죠. 또 하나 이렇게 공공주택을 몇 개 짓잖아요. 예.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창업센터 같은 걸 져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원룸에 살고 거기 내려와서 또 말하자면 그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엘리베이터만 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성북구에서 한 의숙처럼 그냥 주거와 창업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같이 만들어주고 이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은퇴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금융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한 곳에 자문단으로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바로 그냥 그 실시간으로 슬리퍼 신고 서로 교류해서 자문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을 복합 그런 센터화된 공공주택을 짓겠다 하는 게 저희 구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부동산 정책 딱 내시고 나서 뭔가 표면적으로 청년이면 뭔가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표면적인 거에 혹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딱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정말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살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네. 이 고민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그림이 딱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네. 앞서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제가 너무 응원하게 됩니다. 저는 의심 안 했는데 네. 혼자 의심하니. 이런 식으로 혼자 빠져나가는 사람이었구나.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만나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없군요. 네. 실제로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야 이게 쭉 네. 지금처럼 말씀 나오지 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 막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칭찬받은 김에 한 가지만 이런 거예요. 강가에 짓는 그 공공주택의 1층은 카페입니다. 카페. 우리가 지금 보면요. 세느강이나 테임즈강이나 다른 외국의 선진 도시를 가면 강가에 카페가 많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대한민국은 전부 도로 아니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그냥 매점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날 때 대비해서 네. 고정 시설물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걸 지으면 1층은 다 카페와 명소들을 만들면 노을이 탁 지는 강가의 1층 카페에서 예, 차 한잔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강가에 둔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래서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고수부지 둔치에 내려가서 그 숲길을 산책도 하는 지금은 도로로 단절돼 있어서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도시정책은요. 하나의 효과만 보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부족하고요. 하나를 해서 서너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종합예술이거든요.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입니다. 저 영업 당했어요.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 용산 출신이에요. 제가 용산에 그러시구나. 살고 있어서 사실은 그 이 친구들도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은데 저는 최근에 삼각지 쪽에 그 공공임대주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오고 한 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여기 오면 이게 단순히 막 뭔가 이 브랜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청년들이 몰리면 여기에 또 그런 시설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되는 건데 물론 뭐 인구가 무조건 몰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서 막 아이디어도 내고 막 창업 공간도 생기고 하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고 결국엔 우리 서울시에도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끼칠 텐데 그럼요. 그런 걸 너무 이제 막 집값으로만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준비가 진짜 많이 되셨구나. 오랜 기간 이거 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상호 TV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네. 저 약간 근데 이렇게 너무 준비가 잘 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는 원래 이 좋은 라이벌이 또 그만큼 상대를 서로 이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상대가 없어요. 지금 저쪽 이쪽 민주주의 민주 정부에서는 항상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에요. 조만간 또 등장하시겠죠? 등장해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 뭐 이렇게 상대 뭐 그쪽이요? 네, 저희 쪽에 있는 분 말고 저쪽에 저쪽? 저쪽에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뭔가 예,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저는 저쪽 당은 없어질 정당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상대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막 잘 이게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뭐 한 달에 2, 3만 원으로 외국어 원어민한테 교육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냈던데 그리고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내는 거 보고 참 제가 보면서 준비가 참 안 됐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오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공약 좀 발표라 그러니까 도심지에 40만 호를 공급하겠다. 도심지 안에서만. 그때가 저는 16만 호라고 하는 게요. 정말 빠듯하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의 전체 폭을 상하행선 합치면 폭이 40m예요. 이걸 1km, 2km로 하면 여기서 한 몇천 세대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몇 층으로 지면 몇 평짜리 몇천 세대. 철로위를 씌우면 도로가 몇 미터니까 철도가 몇 미터니까 이게 씌우면 여기 몇 세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제가 최대 16만 호를 제가 얘기한 건데요. 네. 이 사람이 턱 40만 원, 이걸로 40만 원, 이걸로 30만 원, 이걸로 20만 원 막 얘기길래 이런 뻥을 내가 이제 이걸 검증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더 야하게 보면서 정말 12월 2일 날까지는 서울시장 안 나온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나오더니 아무 준비 없이 막 던지는구나. 네. 헛된 공약에 속지 마십시오. 아,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 게 가끔 책임을 안 지니까 막 그냥 내뱉더라고요. 저도 뭐 그거 더블 받아서 80만 원 제가 서울시장 되면 한다. 누가 막 이런 말 못합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이런 공약을 내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허경영 후보인데 지금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허경영 후보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뭐 나중에 공중부양하겠다 그러겠어. 참. 내가 안철수 후보는 애초에 나오면서 정권에 대항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울시장은 그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아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좀 시청자분들 질문을 좀 제가 사전에 받은 게 있었어요. 네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아니라 의견이라면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상대 측은 TBS 없애는 공약만 내고 있는데 이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근데 우상호 의원님은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을 내고 계신데 이걸 훔쳐갈까봐 걱정이다. 다만 뭐 선명한 색깔과 강한 면모를 보이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답을 주면 저기서 이걸 낼름 해가지고 거기에 막 살 얹어갖고 자기네들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뭐 특허권자의 그 특허권까지 침해할까요?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베끼면 뭐 바로 죽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이거보다는 더 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숫자도 늘리고.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 숫자 늘리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민간 공급을 늘려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해서 안 늘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박 시장님께서 너무 난개발될까 봐 일부를 제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명박 오세훈 때 뉴타운이라 그래가지고요. 서울 전역을 공사판을 다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막 4,000세대, 5,000세대 이런 큰 뉴타운을 줬는데요. 실제 4,000세대 뉴타운 지면 아파트 동수가 막 거의 막 7, 80개, 90개 되거든요. 그래봤자 공급하는 게 그 뉴타운 하나에서 일반 공급이 는 것. 원래 사시던 분들 빼면 한 1,000세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갖다가 막 20군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쳐서 지었는데 정작 일반 공급을 추가 민간 분양한 게 합해봤자 10,000개. 근데 어디서 4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난 15년간 그렇게 뉴타운까지 만들어서 막 만들었는데 순공급 늘은 것은요. 재건축 재개발 다 합해서 12만 가구입니다. 15년간. 근데 오늘 이게 화가 나서 말도 안 나. 안철수 후보가 5년 안에 4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만약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하면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야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이거든. 공중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니. 이야 이런 거짓말을. 그래서 내가 허경영 공약이라고 한 거예요. 말이 되냐. 공중에다 짓지 않고는. 이건 어떻게 서울시 뻔한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층짜리를 줬잖아요. 그럼 거기가 가령 서로 마주보는 세대가 4개라고 쳐도 20층이면 20가구가 4개 나오는 거잖아요. 80가구예요. 20층짜리를 하나 크게 줘도 그럼 20층짜리 건물을 그러면 10개를 줘도 그러면
800이에요. 추가되는 게. 800이에요. 근데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40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내가. 약간 웃기려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그랬구나. 참 몰랐네. 다들 힘들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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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훔쳐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슬슬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에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 짧게 여쭤보고 네, 슬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특히 생방송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댓글도 남기시고 하는데 대부분 응원의 물결이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막 그 찍겠다고 막 슈퍼챗도 날리시고 막 댓글도 엄청 많이 이어졌는데 이 열기가 돌아가셔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야 됩니까? 집에 가실 때 네. 집에 가실 가족과 때 함께 유튜브도 찍으셔야 되는데 지금. 집에 가실 때 네, 네. 안 그래도 또 과거 86세대 거기에 사실 상징이라고도 불리시는 분인데 86세대의 중요한 그 청년들의 사명은 아마 민주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가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가 주어진 오늘날 청년들한테는 이 자유가 마치 당연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뭐 서울시장이랑 별개로 그냥 이 정치인 우상호로서 생각하시는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뭐 한 가지 정도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좀 가장 대표적일까요? 저는 참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한 명은 28 올해 한 명은 26이에요. 다 20대. 국회의원의 아들인데도 뭐 제가 특별히 물려줄 뭐 유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취직 걱정,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혼해서 애는 키울 수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많이 토로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우리 때는 딱 그냥 1,500만 원 전세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때 그래서 감옥 가고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눴던 대화, 우리가 20대 중반에 나눴던 대화는 우리의 후세대만큼은 우리처럼 데모하고 감옥 끌려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렇지, 진짜 그런 나라를 만들기 노력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런 얘기할 때 민주주의만 만들면 세상이 다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경제 불평등 또 격차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고민 때문에 이렇게 고민들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정치하면서 근데 뭘 했지? 왜 나는 이 문제에 더 깊이 있게 싸우지 못했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나가야 되겠다고 고민했을 때에 가장 제 내면에서 나왔던 울림의 소리는 뭐냐면 국회의원 하면서 이런 번 만들자 저런 번 만들자 막 주장하면요. 법 하나 바꾸는데 야당이 하도 반대하니까 1년에서 2년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당도 또 재계가 와서 막 경제계가 와서 막 이렇게 막 힘들다 그러면 또 몇 개 빼주고 몇 개 빼주다 보니까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저의 마지막 임무는 서울에서의 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서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돼서 좀 해보니까 우상호가 들어서니까 뭐가 조금 활기 있어지고 새로운 기회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희망을 만드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제대로 그러한 문제에 더 치열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도 드리면서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런 일을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뭐 다 해결되겠습니까? 많은 한번 좀 새로운 물꼬를 한번 트는 이런 어떤 서울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약간 언론에서 자꾸 뭐 86세대와 젊은 세대를 자꾸 이제 저한테도 처음에 총선기획단 들어갔을 때도 의도적으로 자꾸 분열을 조장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기자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별로 그 당면한 과제가 있고 그건 다르고 시대가 변해갈수록 어쩔 수 없이 이게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청년이랑 기성세대 자꾸 분열시키려는 거에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막 86세대들의 이런 노고까지도 다 싸잡아가지고 막 꼰대다 이렇게 몰아간 건 진짜 잘못됐다.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이게 이분들의 노고를 이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또 그 시대의 변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님 가족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데 특히 민주진영 이렇게 우상호 의원님 같은 분들이나 뭐 조국 전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저쪽에서 타겟을 삼아서 막 그 가족 주변인들 엄청나게 털어대잖아요. 특히 그런 점에서 아마 가족분들께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휴, 그럼 또 울컥하는데. 이게 이 자리를 비워서 우리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은 그때 여기서 이제 녹화할 때 네.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글도 하나 썼고 네. 또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조국 장관이 저랑 나 친하니까 격려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때 열심히 한번 헤쳐나가게 보였다. 그래서 내가 또 뭐 저하고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유독 우리 세대 운동권 출신 우리 세대에 대해서 이 사회가 가혹해요. 사실은 저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계좌 몇 번 털렸어요. 그게 항상 뭐냐면 내가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우리 세대 전체가 죽는다. 저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중에 조금만 실수하면 침소봉대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엄격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미안한 건 정치하면서 그 처음 결혼 10년은 이제 재야단체에서 데모하고 살았고 민주주의 데모하러 살아서 또 가족에게 봉사를 못했고 정치권에 와서는 또 바쁘게 정치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새벽까지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그래서 참 우리 가족에게는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데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아 이거 아빠가 참 놀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못 보내서 참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제가 이제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다 침울해져요. 이렇게 우리 아빠 괜찮은데 막 욕 먹네 막 이런. 그러니까 참 그게 미안해. 아빠 때문에 괜히 또 위축된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의 정치 생활에서 가족에게 플러스 시켜준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죠. 그렇지만 어딘가 가서 욕먹지 않는 정치인으로 남겠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좋아한다.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삽니다. 네,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근데 응원해주고 계셔서 네 고맙습니다. 참 많이 울컥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진짜 거의 다 돼서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우상호로 삼행시를 한번 하는 걸로 갑자기요? 네, 마무리 딱 이제 하는 느낌에서 이 삼행시가 내 이름이 네. 소주 아닙니다 이거. 이게 원래 제가요 성이 우씨라 네. 아까도 누가 우사인 볼트, 우피 골드버그, 타이거 우즈 다 우리 집안 사람이다 이러면서 웃었는데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자, 하나는 시장. 내가 기자라면 우기자가 돼서 이 기자의 본분을 잊게 되고 시장을 하니까 우시장. 그래서 누가 출마 선언을 마장동 가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너무하지 않냐 막 이런 적이 있는데 뭐 그냥 한번 해볼까요? 네. 우직합니다. 상큼한 면도 있어요. 네. 호감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자기 자랑하니까 어색하다. 아니에요. 이게 또 네. 공감하셨다면 채팅창에 한번 1번 남겨주시고 별로였다면 2번. 이름이 이게 안 좋아. 아니 근데 진짜 되게 말씀하신 부분 오늘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특히나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금 아직 직장에 계셔서 이걸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퇴근길에 꼭 보실 수 있도록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마지막으로 뭐 저도 생각이 보시면 딱 뵙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머릿속에 다 준비가 되시고 이거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그림을 남한테 또 그걸 똑같이 그려내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남들에게도 자기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준비가 많이 되셨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계층 간에 놓아있는 사다리를 놓아주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 너무 꽂혔거든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약간 사다리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남을 것 같은데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뭔가 애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말이 되게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따뜻함과 함께 이 날카로운 능력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뭔가 힘들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막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연락드려서 한번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하고 싶은 좋습니다. 그런 선배님 언제든지 같은 연락해 주십시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혹시 오늘은 좀 저희랑 이게 좀 청년들하고 같이 방송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그 조금 이제 중장년층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봤는데 네. 훨씬 밝고 훨씬 편안해요. 그래서 또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재미도 있고 뭐 이거 아주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정치인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네. 물론 어디 가서 야 이거 오늘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진짜 저도 이렇게 그 어디 가면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날이 있고 네. 억지로 짜내듯이 나오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뭐 준비도 잘 돼 있지만 술술술술 잘 풀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갖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청국장 60회는 또 워낙 바쁘시기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저희도 생방송으로 찾아뵀는데 그 생방송을 우상호 의원님과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특히나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상호 TV 가셔서 이 우상호 의원님의 여러 가지 면모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